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 우리 우편 및 금융 상식 중에 우편 파트 우리 기본 이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이론 수업하기 앞서서 제가 전반적인 어떤 수업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수업 방향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 이번 다음 시험부터는 우리 우편 및 금융 상식이 예전에 우편 및 금융 상식 합해서 총 18문제가 나오던 것이 우편 파트 20문제, 금융 파트 20문제, 그래서 도합 40문제. 그러니까 계리직 시험 총 80문제 중에 무려 50%인 40문제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물론 이전에도 꼼꼼하게 공부를 했겠지만 이제 보다 출제 문항이 많아진 만큼 훨씬 더 문제가 좀 세분화되고 그리고 좀 난이도 있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일단 수업 방향을 제가 그렇게 잡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일단 아직까지 뭐 공고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공고가 나올 때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지금 우리가 보는 자료랑은 조금 다를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완전히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인 골격에서 좀 새로운 상품이 추가되고 변경된다든지 아니면 법령이 바뀐 게 있으면 그런 뭐 구체적인 수치 같은 것들이 좀 변경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공고가 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공고가 난 다음에 우편 및 금융상식을 시작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들 과거에는 그렇게 해도 뭐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9년도 우리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부터는요 상당히 내용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내용조차도 이제 전공 과목의 버금갈 정도, 물론 전공 과목에 아주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공 과목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공 과목에 필적할 만한 만큼 좀 세분화된 그런 깊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미리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공고가 뜨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자 우리 총 80문제 중에 40문제는 그래도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편 및 금융상식 강의를 최대한 빨리 개설을 해서 특히 지금 우편 및 금융상식 공부를 미리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뭐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편 및 금융상식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자료는요, 2021년도 우리 3월 달에 시험 봤던 것을 대비하기 위한 그 자료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한 것을 바탕으로 교재가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그래서 이번 교재부터는 제가 그 음영 처리라든지 아니면 볼드 처리라든지 그런 것들 밑줄 치고 했던 그런 것들을 좀 교재에 반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강약을 좀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그 기존에 제가 출판했던 그런 책들을 전면 개정에 가까울 정도로 OX집이나 문제집이나 그런 것들 문제를 지금 새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강의도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특히 우편 파트는 여러분들 기존에 분량이 별로 없었어요. 기존에 우편 파트 같은 경우는 총 9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물론 이제 국내 우편, 국제 우편 뭐 4, 5문제, 5문제, 4문제 뭐 이런 식의 조금의 변경은 있겠지만 기존에는 총 18문제 중 9문제. 그런데 우편 파트는 그 공고 내용 자체가 그렇게 분량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때도 좀 물론 세세하게 공부를 했지만 이제부터는요 훨씬 더 세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는 법령 파트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도 계속 제가 언급을 드리겠지만 요 지문 자체에서 이게 어떻게 바뀔 수 있고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는지도 미리 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수업 중간중간에 제가 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교재 내용에는 빠졌지만 여러분 수업 중간중간에 저 개인적인 수업 스타일은 기본적인 내용 수업을 하고 그걸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 OX 지문 등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수업을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 온라인 강의상으로는 여러분들 그런 게 별도의 또 기출문제에 또 풀이 강의가 있다 보니 그걸 지난번 기본 강의에서는 빠뜨렸는데 지금은 이제 기출문제도 잠시 좀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게 제대로 공부가 됐는지 아니면 또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서술은 좀 길었고요. 자, 우리 일단 기본적인 내용부터 이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할 거는 우편 파트예요. 우편 파트. 자, 우편 파트 하면 국내 우편, 국제 우편 구분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국내 우편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분량은 여러분들 뭐 미리 좀 공부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금융 파트가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예금 파트를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예금 파트, 그리고 이제 보험 파트. 보험 파트에서는 물론 이제 보험 상품 파트에서의 어떤 분량이 정말 그게 다를 정도로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편 파트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총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1절 우편의 의 및 자, 우편 사업의 특성입니다. 사업의 특성. 자, 그럼 첫 번째 우편의 의의를 보여줄 건데 여러분들, 자, 우편의 의 정도는 여러분들 암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뭐 우편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의 공부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의, 뭐 정의부터 나올 거고요. 특히나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관가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자, 좁은 의미라는 것은요, 넓은 의미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자, 우편에서의 좁은 의미, 의의가 어떻게 되냐면 우정사업본부가, 주체가 우정사업본부예요.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나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많이 자, 이게 출제를 한다면 다양하게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키워드는요, 우정사업본부고요. 자, 서신만을 여러분들 전달하는 것을 좁은 의미의 우편으로 하지 않아요. 서신뿐만 아니라 물건,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소포 우편물을 보내는 것도 역시 좁은 의미의 우편에 포함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국내 우편에 하나지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들 키워드 보시면 서신 등, 그리고 문서 통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좁은 의미의 우편은 국내 우편의 하나고, 그리고 넓은 의미는 국제 우편이다.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국내 우편이든 국제 우편이든 모두 좁은 의미의 우편의 개념 속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넓은 의미 우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는 좁은 의미의 우편하고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출제자라면 이걸 섞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 넓은 의미를 반드시 구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우정사업본부라는 것은 자, 여러 우정 간서 중에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 뭐 물론 핵심 부서죠. 그래서 이제 우정사업본부라는 이렇게 좁은 의미의 어떤 관청이라면, 우리 우편간서라는 것은 우정사업본부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우정과 관련되는, 우편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우정사업본부고 우편간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에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좁은 의미라는 것은요, 요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전달하는, 보내는 것을 우리 좁은 의미의 우편이라고 한다면, 넓은 의미의 우편 같은 경우는요, 요 내용 자체는 거의 흡사하죠.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거나, 자,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전달하는 것, 보내는 것, 보내는 하고 전달은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에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 소위 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도 다 넓은 의미의 우편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우리 시골 그 농촌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특산물을 갖다가 판매하는 우체국 쇼핑 같은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우체국 쇼핑 서비스, 이런 것들은 자, 좁은 의미에는 포함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넓은 의미에는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좁은 의미의 우편은 자, 어디에도 항상 포함이 된다고요? 넓은 의미의 우편에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잠깐 일시 정지 버튼 누르시고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자, 우리 그다음에 특징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정사업본부자, 우편 간서냐, 그다음에 문서, 그리고 뭐 물건 등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것에 한정을 하면 좁은 의미의 우편이 되겠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에 덧붙여서 제공하는 업무, 뭐 서비스가 플러스가 된다면 그것은 넓은 의미의 우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의미 정확하게 봐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우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 제공할 것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OX라든지 이런 샘플을 좀 카페 등을 통해서 좀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기출 문제가 보면 너무나 명확한 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는 변별력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좀 변형시키거나 수정하거나 그런 식의 어떤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자, 이 문장 자체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자, 우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자, 의무적으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 제공할 것을 자, 요걸 갖다가 법령에다가 딱 규정을 함으로써요. 우리 반드시 의무적인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라는 게 법령에 규정됨으로써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게 의무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무슨 서비스라고 돼 있어요? 보편적 우편 서비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우편 서비스에는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선택적 우편 서비스 그렇게 구분이 가능하고요.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국민들에게 자, 최소한의 우리 우편 관련되는 업무를 우편 업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따진다면 자, 우리 오지에 사는 분들한테 뭐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송달해 주면 자, 우리 경제성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보편적 우편 서비스의 범위 안에 포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우리 국가가 어떻게 해요?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그리고 비용이 너무 비싸다라고 한다면 좀 형편이 어려운 우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요금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선택적 우편 서비스. 요게 이제 어떤 것을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자, 잠깐 말씀드리면 뭐 2kg, 2kg, 20kg 해서 통상 우편 서비스, 소포 우편 서비스. 그때 우리 나왔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자, 의무적으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법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법령이란 말이 나오기도 하고 고시란 말이 나오기도 하고 법률 그런 것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법률 플러스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법률 플러스 명령. 자, 법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요. 자, 우리 명령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제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라는 거는 자, 이게 첫 강의니까 제가 그냥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시험과는 관계없습니다. 자, 이게 우리 법의 체계를 갖다 보면 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례, 규칙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자치법은 우리가 볼 필요 없고 우리가 주로 이제 볼 거는 이쪽일 겁니다. 이쪽. 그래서 이게 이제 헌법은 여러분들 국회 의결을 거쳐서 국민 투표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제정 주체가 국민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 저와 여러분들 모두 헌법의 제정 주체가 되는 거고요. 자, 법률은 저 국회에서 제정을 하고 명령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만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시시각각 자, 우편 같은 경우도 어때요? 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요금이라든지 시시각각 바뀌어요. 그러니까 시대에는 이게 우리 사회적인 변화는 상당히 급속히 변하는데 이걸 매번 법률로 만든다는 것은 힘들잖아요. 그게 따라서 법률 개정을 하고 국회의원들 우리 일도 잘 안 하시는데 어쨌든 그거 맞추기가 힘드니까 그때 어때요? 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자, 우리 그 담당하는 정부가 잘 할 겁니다. 잘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법률에서의 기본적인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세세한 내용들은요. 요 명령에서 여러분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을 상위법인 법률에다 규정을 하고 난 다음에 명령 같은 경우. 그래서 명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만드는 걸 대통령령, 총리가 만드는 거를 총리령, 각부 장관이 만드는 거를 부령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부령이 나름 의미가 있겠죠. 다른 국방부령이나 이런 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부령이 우리 공부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표현 문장도 좀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일단 우편은 보시고요. 다음 보시면 우편은 주요 통신 수단의 하나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정보 전달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추신경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이건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우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가 카톡을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전기통신이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게 아니죠. 편지라든지 물건같이 이렇게 형태가 있는, 즉 실체가 있는 것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전기통신과는 구별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서신이나 물건 등의 실체를 전달한다. 그게 바로 우편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우편 사업의 특성이 되겠거든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우편 사업은 정부기업 예산법에 따라 정부 기업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시면 공무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구성원이 국가 공무원일 뿐만 아니라 사업의 전반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상의 제약이 많다.
자, 이게 민간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큰 법률의 테두리에 있어 자유롭게 여러분들 경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정부 기업이다 보니까 우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 아무리 적자가 났다 하더라도 무조건 여러분들 우체국 이거 폐쇄하고 뭐 이 사업을 갖다가 철수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상의 제약은 많지만 자, 적자가 났을 때는 다른 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적자가 났다 하더라도 우리 보편적 우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적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회계에서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요건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나와 보시면 우편 사업의 회계 제도는 자, 특별 회계. 자, 여러분들 요거 우리 회계하면 크게 특별 회계와 일반 회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계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우리가 낸 세금, 그 돈이 그 세금이 여러분들 어떤 목적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벌었던 수입을 가지고 그 정부의 세금 수입을 가지고 어때요? 이게 뭐 공무원 월급을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 회계라고 하는 것은 자,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요, 딱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우정사업본부에서 발생한 수입은요, 우정사업본부에서 사용해야지, 우정사업본부에서 우리 우편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을 가지고 다른데 여러분들 돈을 쓰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별회계라는 것은, 자, 우리 우편, 자, 그리고 금융, 뭐 이런 쪽에서 우체국, 우정사업본부에서 이렇게 발생한 이런 수입에 대해서는 고기 한도 내에서만 써라.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일반 회계가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독립채산제를 채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특별회계 독립채산제. 그래서 우리 다른 뭐 예산을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다른 쪽으로 전용할 수입을 세수를 갖다가 다른 쪽으로 전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벌어들인 것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벌어들인 것은 여기서만 쓰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좀 특이한 특징입니다. 원래 독립채산제 특별회계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적자가 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건 공익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지만은 자, 뭐 할 수 있다고요? 적자가 났을 때 다른 회계에서 뭐 할 수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연결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특별회계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적자가 났다 하더라도 다른 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가 돼야 되겠지만 자, 우리 우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공익성 때문에 적자가 났을 때는 다른 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간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우편 사업은 자, 콜린 클라크. 자, 클라크의 산업 분류에 의하면 자,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 같은데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그래서 1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자연에서 채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 어업, 광업 같은 그런 것들 주로 뭡니까? 노동 집약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산업이 되겠고 2차 산업 같은 경우는요. 우리 공업 같은 거 대량 생산, 기계를 통한 대량 생산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3차 산업이 이제 서비스 산업입니다. 자, 우리는 우편 서비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편 사업은 클라크의 분류에 따르면요. 서비스 산업, 즉 제3차 산업으로 분류를 하고요. 다만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 뭐 기술을 많이 요구하는 기술 집약적인 성격이 강한 것도 있고 또 자본이 많이 드는 자본 집약적인 성격이 강한 것도 있겠지만 특히 우편 사업은 3차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 집약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키워드들 노동 집약적 성격이 강한 3차 산업. 그러니까 이게 우편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앞에서 공부했지만 실체를 전달하잖아요. 서신이나 그다음에 물건 같은 거를 직접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자, 우편의 이용 관계 한번 볼까요? 자, 우편의 이용 관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편 이용 관계는 자, 이용자, 우리 국민, 소비자들이 우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인적, 물적 시설을 이용하는 관계. 이걸 우리 우편 이용 관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우리 과거 기출 문제에 나왔던 게 바로 우편 이용 관계는 공법 관계이냐, 사법 관계이냐. 요게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공법 관계, 사법 관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원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공법 관계, 자, 국가와 국민 간의 어떤 이용 관계, 계약 관계 같은 경우는
공법 관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우리 제가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국가가 여러분들 저한테 세금을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 같은 경우는 세금 납부를 해라라는 식의 어떤 명령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다소 권위적이고 또 이렇게 권력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라고 항상 공법 관계, 권력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자, 우리 철도 우리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리 어떻습니까? 서울역에 가서 표를 끊을 때 그게 국가가 권위적으로 야, 이 표를 사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어때요? 대등한 관계에서 철도 서비스 이용한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고 싫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우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제로 우편을 사가지고 편지를 보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할 때 자유롭게 여러분들 국가와 어떤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 관계를 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공법 관계가 아니라 사법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그래도 단순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만 다소라고 되어 있죠. 다소 권위적인 면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공법 관계로 이렇게 간다면 여러분들 우리 행정소송으로 가야 돼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이라는 그런 게 있거든. 어쨌든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지만 요거는 어디로 간다? 행정소송으로 간다면 우리 우편 사업과 관련되는 분쟁과 관련해서는 자, 우편 이용 계약 관계가 사법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분쟁과 관련해서는 어디로 간다? 민사소송으로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 구별 실익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편 이용 관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편 이용 관계자. 자, 여러분들, 자, 우리 계약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기억을 하실게. 계약을 체결하는 그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계약 당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랑 계약 관계자란 말은 다른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계약 당사자 같은 경우는요, 계약 성립에 따른 어떤 직접적인 의무가 발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계약 관계자 또는 이용 관계자라는 말을 쓰면 이 계약으로 인해서 효과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편 이용 계약 같은 경우는 보세요. 제가 철수한테 편지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와 우체국 사이에서 발송인과 우체국 사이에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이 체결됐을 때, 자, 그러면 발송인 같은 경우는 계약이 체결됐으면 어떤 권리가 생깁니까? 요걸 갖다가 송달해 주세요라는 송달 요구권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대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우편 요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체국 같은 경우도 그 반대의 어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수취인 같은 경우는요, 이 계약에 의해서 얘는요, 제가 우리 철수에게 보냈던 그 우편물을 달라라고 할 수 있는 자, 수취권, 우편물 수취권이 발생하고요. 근데 이게 파손이 되거나 그랬을 때 손해배상이 전제가 되는 수취 거부권을 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분명히 이 사람은 계약 당사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 성립에 의해서 뭡니까? 일정한 권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계약 당사자와 계약 관계자는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발송인과 우체국 간에 요걸 우리 계약 당사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전부를 포함하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계약 관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요건 여러분 특히 우리 보험법에서도 보험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 관련해서 보험자라는 것은 보험회사거든요. 보험회사하고 저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저도 계약자, 보험 계약자가 되고 그 다음에 보험인 역시 그 보험 계약자가 됩니다. 그러나 자, 만약에 다른 사람의 어떤 신체나 생명을 보험의 담보로 삼았다면 그 사람이 바로 피보험자가 되는데 그 사람은 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보험 계약 관계자에는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를 보험 수익자라고 하는데 이 보험 수익자가 보험 계약자와 다른 사람이라면 이 사람도 역시 보험 계약자는 아니지만 보험 계약 관계자는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장난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 계약 관계자 또는 요걸 구분을 하셔서 계약 관계자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를 포함해서 이 계약으로 인해서 어떤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그런 사람을 계약 관계자로 한다. 그래서 우리 우편 이용 계약에서는요, 계약 당사자는 우체국과 발송인, 그다음에 이용 관계자라고 한다면 거기서 플러스 누가 붙는다? 수취인도 포함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또 기출이 나왔었네요. 자, 우리 우편 이용 관계자는 제가 우체국이라 했는데 우편 간서, 그다음에 발송인, 수취인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추가를 한 거예요. 우편 계약 당사자는 우편 간서와 발송이라는 것과 구분해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우편 계약 당사자는 우편 간서 발송인 수친이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수친은 계약 당사자에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편 계약이 성립이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데, 자, 이용 관계자들에게 발생하는 권리, 의무, 요거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편 간서는요, 계약이 성립했으니까 우리 우편 요금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우편 서비스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편물 송달의 의무, 그다음에 요금 수수료 이런 것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징수권.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을 하면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자, 발송인은요, 요 대응하는 것, 이제 송달 요구권, 반면에 우편물 반환 청구. 요거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편물 반환 청구권은 누구에게만 인정되는 거다? 발송인에게만 인정된다. 자, 제가 영숙이한테 자, 우리 연애 편지를 보냈는데 잘못하고 미숙이한테 미숙이 이름을 잘못 써버렸네요. 미숙이 이름으로 잘못 써버렸는데 그럼 그 도착하면 큰일 나겠죠. 그러면은 우편물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저한테 반환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 누구만이 가지는 권리다? 발송인만이 가지는 권리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편물 반환 청구권. 물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발송인에게는 어떤 의무가 발생한다고요? 요금이나 수수료의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수친. 수친 보시면 수친에게는요. 그 우편물 저에게 주세요라는 우편물 수취권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우편물을 받았는데 이게 파손이 심하네요. 자, 이거 안 받겠습니다라는 수취 거부권. 특히 요 수취 거부권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손해배상의 전제가 되는 겁니다.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 수취인이 우편물을 정당하게 수취하지 않고 수취 거부권을 행사했어야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취 거부권이라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그 이용 관계자들의 각각의 권리와 의무 요건 구분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 발송인과 수친 둘 다 모두 가진다. 손해배상 청구권, 그 우편물 파손이라든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우편 발송인과 수친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 손해배상 파트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러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자, 요게 우리 공부 내용 자체에서는 여러분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뭡니까? 계약의 성립 시기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계약이 일단 성립이 해야지. 계약이 성립해야지 뭐가 발생한다고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또 막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자, 우편 이용 계약이 성립되어야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한다. 특히 예금 계약이나 보험 계약의 성립 시기와 비교하자. 나중에 우리 보험 파트까지 끝내고 난 다음에 비교하시면 되는데 미리 잠깐 또 우리 정말로 초시생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지난 시험에 참여는 했지만 좀 그렇게 공부를 좀 할 시간이 좀 부족했던 그런 분들도 강의를 좀 듣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린다면 자, 예금 계약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금 계약의 성립 시기는 우리 특히 현금과 관련해서 요물 계약으로 봅니다. 요물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현물의 인도가 있어야지만이 계약이 성립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 예금과 관련해서 계약의 성립 시기를 어떻게 보냐면요. 저 3,000원 너무하죠. 저 3만 원 입금할게요라고 해서 우리 은행 직원이 네 한다고 은행 그 우편 이용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3만 원 입금할게요. 네 한 다음에 그 3만 원을 받아서 확인한 때 여러분들 그때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 요물 계약이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 보험 계약 같은 경우는 낙성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계약의 성립 시기는 관련해서는 낙성 계약, 즉 당사자의 의사의 협치만으로 성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험 계약 같은 경우는 보험 계약자가 나 이 보험 들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보험자, 즉 보험회사가요, 뭐 필요한 심사 같은 거 하고 난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승낙을 하죠. 그래서 뭐 승낙의 의사에 가름해서 보험 증권 같은 거 이렇게 교부를 하거든요. 이때 성립을 합니다. 물론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보험료를 첫 달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지만 나오면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낙성계약으로서 당사자 의사의 합치를 갖다가 보험계약의 성립 시기로 봅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 하면 자, 우편 이용 계약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좀
형태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창구에 갔을 때는 창구에서 이렇게 접수한 때 이렇게 성립을 하지만 우리가 요즘은 우체통 보기가 힘들지만 예전에 우리 우편물 편지 같은 거 어떻게 했어요? 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고 우체통에다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체통에 넣었을 때 창구 직원이 그걸 꺼내가지고 확인할 때 우편 계약이 성립하느냐, 아니면 우리 집배원께서 그것을 수거했을 때 성립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우체통에 넣자마자 계약이 성립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 단계마다 여러분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언제 우편 이용 계약이 성립하는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예금 계약과 보험 계약에 대해 성립 시기 잠깐 알아봤고요. 우리 지금은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우체국 창구에서 우리 우편물을 접수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창구 직원이 접수한 때 우편 이용 계약이 성립한다. 자, 이때 우편 계약이 딱 성립하는 순간에요. 그 우편 관세에서는 뭐 달랍니까? 돈 주세요라고 하고요. 우리는 또 돈을 지급해야 될 의무, 우편 요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고, 대신 요거 보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우편물을 보내주세요라는 송달 요구권이 발생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우편 이용 계약이 성립하면 각각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요 2번, 3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체통에 넣은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워낙 그림을 못 그리다 보면 이게 뭐 우체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우체통.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지난 밤에 우체통에다가 편지를 딱 넣었어요. 우체통에 편지를 딱 넣었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그러면 우편 이용 계약이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밤사이에 뭐 이게 우체통이 누군가에서 파손이 되든지 아니면 이게 분실이 된다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우편물이 우편물이 분실됐다라고 한다면 계약이 성립했기 때문에 저는요 우편 송달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체통에 넣었을 때 집배원이 그것을 꺼냈을 때 이게 우편 이용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아직까지 계약이 성립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밤새 우체통이 분실되거나 하는 그런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그때는 발송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우체통이 어떻게 되는지 간에 뭐 많이 분실되거나 그렇게 하면 그 책임은 뭡니까? 고스란히 발송인이 그냥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체통에 넣은 때라고 이렇게 성립 시기를 잡아둔다면 우리 발송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성립 시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거 외운다라는 그런 의미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게 성립 시기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성립 시기를 언제 잡느냐에 따라서 그런 손해배상이나 손해에 대한 어떤 부담, 손해에 대한 부담을 누가 부담하느냐라는 문제로 기결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는 나중에 우리 전매 수금이라고 해가지고 금융기관이 아닌 우리 뭐 다른 데서 돈을 뭐 수금했을 때 그때 이제 성립 시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체통에 넣은 때입니다. 우체통에 넣은 것을 회수할 때 하면 안 돼요. 회수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우체통에 넣는 순간에 우편 이용 계약이 성립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 방문 집배원이 접수한 경우. 그래서 우리 우체국 택배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 그 방문 수거하러 오시잖아요. 그럼 그때 방문 수거했을 때는 뭐 했을 때고요? 영수증을 교부한 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딱 들고 갔을 때가 아니라 딱 수령하고 난 다음에 이거 물품 같은 거 이런 것들 쭉 쓰고 난 다음에 대금을 지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하잖아요. 그럼 그때 영수증 교부한 때.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딱 암기하시면 돼요. 자, 우체국 창구 같은 경우는 접수한 때. 그다음 우체통 같은 경우는 우체통에 넣은 때. 그다음 방문 접수 같은 경우는 우리 그거 영수증을 교부한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요거 성립시까지 연결해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우편 사업 경영 주체 및 관계 법률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보세요. 우편 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별것 아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경영하며 국가가 관장한다 이렇게 순서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에 국경 뭐 관장이라도 되고 장관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경영하고 그 다음에 장관이 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경 장관 이렇게 딱 외우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러면 관장이 과연 무슨 말일까라는 말, 우리 교재는 나와 있죠. 관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실제로 그것을 갖다가 사업을 운영하는, 그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행정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서울시가 있고요, 서울시장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서울시라는 것은요, 그 행정 주체라 해서 어떤 행위의 효과가 기속되는 주체를 서울시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러나 서울시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누가 대표로 해서 합니까? 서울시장이 대표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편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기속 주체라는 것은 국가입니다. 국가의 사업 영역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실제로 하는 것은 누가 한다? 장관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경장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편 하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요거 여러분들 정말로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편 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업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 국가 사업이니까 자, 우리 우편 사업의 일부를 갖다가 개인이나 다른 회사, 법인에게 이걸 경영하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국가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일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임을 한다든지 위탁을 한다든지 그것은 가능하다. 다만 그것을 다른 그런 개인이나 법인에게 경영하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함부로 하지 말고 뭘 정해라? 그렇죠. 이건 잘 기억하세요. 법률로 정해라. 자, 법률은 앞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국회에서 여러분들 국회 의결을 통해서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라도 함부로 이걸 갖다가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을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경장관 기억을 하시고요. 다만 우리 우편 사업의 일부를 개인이나 다른 법인 등에 하여금 우리 장관이 그렇게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어디에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에 우편 서비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우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보편적 우편 서비스 같은 것은 제공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민간에다가 위탁을 해버리면 이거 장사 안 돼, 돈 안 돼, 이러면 뭡니까? 다 철수해버리면 진짜 소위 말해서 돈이 되는 그런 쪽에서만 우편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 문장 자체가 여러분들 자, 특히 앞부분은 제가 우리 우편 및 금융상식 강의를 2015년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계속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험 때만 이렇게 강의를 한 게 아니라 시험 전에, 공부 전에 강의를 하고 공부 후에도 계속 강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 이 공부 내용 자체가 바뀌는 것을 계속 지켜봐 왔지만 지금 앞부분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 거의 큰 변화가 없어요. 물론 초창기에 비해서 앞부분의 의의라든지 그런 게 조금씩 문구 정도는 좀 바뀌긴 했지만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변함없이 계속 내용이 유지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편에 관한 법률인데요. 자, 우편에 관한 법률 보시면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출제된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둘게요. 자, 우리 경영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며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 요금에 우편 서비스 신속하게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 우리가 방금 봤던 그 내용이고요. 특히 이 부분 전국의 체계적인 조직 적정 요금, 요거는 여러분들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하면 무조건 이렇게 갖춰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팩스 같은 거, 우리 시골에 여러분들 팩스를 보내려고 시골에 있는 우체국에 갔더니 저 팩스 보내고 싶은데요 했더니 근데 우체국에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팩스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이건 뭐예요? 보편적 우편 서비스가 아닌 선택적 우편 서비스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편지를 보내려고 우리 시골에 있는 우체국에 갔더니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없어서 이 우편 업무 이런 편지 보내는 서신 송달 업무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국가가 의무적으로 그렇게 이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자, 우리 만든 법 4가지가 있거든요. 자, 법 4가지 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 법의 명칭과 그 법의 내용을 여러분들 매칭을 시켜야 됩니다. 과거 기출 나왔던 것도 관련되는 내용을 갖다가 던져놓고 이 법이 무슨 법이냐 이렇게 물었었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교재 뒤쪽에 수록되었던 그 많은 법령 중에서 그 여기 나오는 법 중에 특히 우편법, 여기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편법 하면 여러분들 사실상 우편에 관한 무슨 법이다? 기본법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편 관련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 서술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건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우편 사업 경영 형태, 우편 특권, 우편 서비스 종류. 자, 요 정도 우편 서비스 종류하면 보편적 선택적 우편 서비스다라고 했고요. 이용 조건 뭐 등등 있는데 요거 정도는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손해배상, 벌칙 이런 것들. 자,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법이라는 것은요, 사실상 우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자, 우편 서비스 종류 그리고 벌칙,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어요?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막 이게 처음에는 좀 낯설어도 여러분들 딱 매칭이 됩니다. 매칭이 돼요. 그리고 이게 제정한 날짜가 1960년. 자, 월일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자, 요 연은 좀 알아두십시오. 연도는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법은 여러분들 계속 수시로 바뀌죠. 그래서 개정 그 날짜라든지 그런 건 여러분들 볼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정 날짜를 보면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어 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편법은요, 1960년에 최초로 만들어지고요, 계속 수정 그리고 개정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편법의 내용 기억하시죠? 자, 두 번째 우체국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우체국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의 키워드는 뭐냐? 우편 취급국입니다. 우편 취급국. 그래서 우편 취급국 하면 여러분들 원래 우체국에서는 우편 파트뿐만 아니라 금융, 예금이나 보험 관련되는 사업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편은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체국을 갖다가 여러분들 막 모든 곳에다가 이렇게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설치를 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나 뭐 이런 게 들기 때문에 우편 파트만 그렇게 따로 이렇게 취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량진에서 강의를 하면 보면 거기 우편 취급국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올라온 우리 수험생들이 뭐 택배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우편 취급국이 노량진에 보면 좀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편 취급국의 업무, 이용자 보호, 물품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자, 보세요. 우체국 창구 업무는 원래 누가 해야 된다고요? 국가가 해야 되지만 이걸 갖다 어떻게 돼요? 민간에다가 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위탁을 해서 우편 업무만을 담당하는 그런 게 우편 취급국이다. 그래서 요 관련되는 요 근거 규정이 바로 우체국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편 취급국이란 뭐다?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 맞추기 위해서 일반인에게 우편 창구 업무 위탁하여 운영하게 한 사업소다라고 해서 우리 동네의 우편 취급국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만든 연도가 1982년도에 최초 제정이 됐었습니다. 1982년. 아까 우리 우편법은 1960년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1982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우체국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은 우편 취급국의 근거 법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례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존의 법률, 일반법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먼저 적용하려고 만든 법이 바로 특례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해서 1996년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정사업 경영 합리성, 우정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특례 규정으로서 자, 이런 것들이 쭉 포함이 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편, 우편한, 우편 대체,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에 관한 사업 및 이에 딸린 사업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경영 합리성, 그다음에 우편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만든 법률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편한, 우편 대체는 뒤에서 이제 나올 거지만 우편환, 우편환은 여러분들 지금의 우리 온라인 송금 뭐 바로 지금 강의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송금 원하면 할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우편한을 받으면 우편한을 우체국에 하면 돈으로 바꿔줬었거든요. 그런 것들 송금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편 대체라는 것은 대체 계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나올 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조직, 인사, 예산, 경영평가 등등등 이런 우정재산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근데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우리 뒷부분에 보시면 알겠지만 법령이 따로 이렇게 수록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내용이 있더라. 이건 1996년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별정 우체국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인이 국가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별정 우체국의 업무라든지 직원 복무, 급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우리가 별정 우체국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고요. 자,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우체국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1960년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1960년이라 해봤자 우리 그 당시 뭡니까? 1960년 뭐가 일어났어요? 4.19 일어나고 3.15 부정선거 4.19가 일어나고 그때 참 혼란의 시기였고,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끝마친 지 한국 전쟁이 끝난 지가 그 뭐 10년도 채 안 됐던 아주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입니다. 국가도 가난했어요. 그런데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전국에 우체국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뭐 이 사람들 보통 뭐 이런 사업을 해요. 보통 이제 가게 같은 거. 그래서 요즘 보니까 전원일기 전원일기 다시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도 하고 하던데 그 보면 전원일기에 보면 쌍봉댁이라고 여러분들 있죠. 쌍봉댁. 그 쌍봉댁 그 부분 보면 그 가게에서 지금의 일종의 편의점 같은 거죠. 그래서 오고 가는 그 지역 그 동네 사람들이 뭐 물건 필요한 거 라면도 사고 막걸리도 사고 할 수 있는 그런데, 근데 자 그분들이 그 양촌리에 있는 그 주민들이 그 우편 그 택배라든지 만약에 택배나 아니면 뭐 우편 서신 같은 걸 갖다 전달하고 싶은데 이걸 매번 갈 때마다 읍내까지 나가가지고 그렇게 전달하고 하는 거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요때처럼 우리 쌍봉댁 같은 그런 가게에다가, 저도 어릴 때 저희 이제 큰아버지 댁에 놀러를 가면은 자그마한 가게가 있었어요. 자그마한 가게가 있는데 거기 우리 우체국 마크 있잖아요. 그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이게 뭐지? 여기 우체국이 여기도 우체국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상 가면 거기 직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나이 드시는 아주머니께서 거기에 뭐 과자라든지 뭐 라면이라든지 뭐 계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판매하고 계셨거든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업무하면서 여러분들 그냥 위탁받아서 그 우편 관련되는 그런 업무들을 이렇게 위임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국가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별정 우체국에 관한 근거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별정 우체국법이 최초 만들어진 연도가 1961년이거든요. 1961년.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나라 개인들도 가난하지만 국가도 아주 가난할 때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즉 국가 건물이 아니에요. 국가 건물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그냥 국가가 이런 우편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위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택배 좀 받아 놓으세요라는, 지금 요즘에 우리 보면 편의점 같은 데서 그 택배 같은 거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이렇게 발송시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별정 우체국 보세요.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주민 불편 없애기 위해서 국가의 위임을 받은 일반인이 건물과 시설을, 자 여기 키워드입니다, 마련하여, 즉 국가 건물을 임차하여가 아니라 자기 건물에다가 여러분들 그런 그 위임을 받은 우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별정 우체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별정 우체국이 만들어진 것은 1961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1, 2, 3, 4 해가지고 4가지 우리 우편 관련되는 법률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건 따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편법 관련돼서 제정 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우편법 하면 우리 여러분들 요거 할 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사실상 우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우편 서비스 종류, 벌칙, 손해배상 그런 것들을 규정한 것으로서 우편법은 1960년에 최초로 제정이 됐다. 자, 옆에 우리 교재 내용에 보면 뭐 개정 법률도 있고 한데 저는 그거 다 뺐습니다. 그건 뭐 외울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미도 없어요. 그냥 최초 만들어진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별정 우체국법 하면 1961년, 그래서 일반인이 자기가 마련한 시설을 로 우체국 업무를 갖다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잘 보세요. 우체국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체국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은 여러분들 뭐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라고 했어요? 우편치국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요 우편치국국, 그러면 요거는 1982년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별정 우체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별정 우체국 자체는 여러분들 이게 제대로 막 분실도 되기도 하고 뭐 우체국 관련해서 여러분들 막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한계가 계속 폐도 막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별정 우체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게, 그게 바로 뭐다?
우편 취급국입니다. 그래서 우편 취급국은 여러분들 거의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은 계속 그런 업무만을 담당하다 보니까 나름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합격자분들 오셔가지고 그때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우편 취급국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셨는데 그때 시험에 이번에 합격을 하면 그 3년 그 경력도 우리 계리식 여기 합격을 하면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데, 그러니까 그분은 그 일만 계속 했으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별정 우체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우편 취급국이 등장하였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편 취급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별정 우체국이 등장하였다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게 법이 만들어진 순서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했죠. 이건 1996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도는 여러분들 이게 외워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1960년, 61년, 1982년, 1996년 이렇게 해서 우편 관련되는 법 4가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제 우편 관련되는 법이 우리 기존에 봤던 것은 국내 법률이었다면 요거는 국제법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국제법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가나다 보시면 UPU 조약,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 즉 APPU 조약, 그리고 표준 다정한 협정, 양자 협정이라고 되는데, 자, 요것들 조약 같은 경우는 국가 또는 국가와 국제 기구 간의 문서로 된 합의로서 여러분들 명칭은 불문합니다. 그래서 다 조약입니다. 조약이 바로 국제법이다. 그래서 국제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조약이고요. 그래서 자, 우리 국제 우편 같은 경우 한 나라에서 아무리 물적 설비를 갖추고 뭐 한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여러분들 이게 뭐 붕 떠버리거나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우편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약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시설을 마련하고 언제까지 보낼 테니까 너네도 이런 식으로 해줘. 그럼 서로 당사국끼리 합의를 한다면 이런 국제 우편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배달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법들이고요. 자, 우리 나중에 국제 우편 파트 공부할 때 UPU를 해서 만국 우편연합이라고 해서 우리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UPU 조약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아시아 국가들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이라고 해서 또 조약이 있습니다. 이건 큰 의미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자, 이게 여러분들 기출이 나왔던 겁니다. 자, 여러분 국제 우편의 가장 대표적인 게 EMS라는 게 있거든요.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아무리 빨리 보낸다 하더라도 그 나라 갔더니 한 달, 2달이 걸리고 제대로 전달도 안 된다면 EMS의 EMS가 추구하는 신속성, 안정성, 정확성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당사국끼리 상대 국가 간에 상대 국가와 조약을 맺음으로써 그것을 EMS의 어떤 실효성을 보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국제 특급 우편 교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 사이에 맺는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 협정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협정, 조약이라 그랬어요. 뭐 협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협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뭐 의정서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조약 같은 경우는 두 국가까지 이렇게 맺는 것, 이걸 우리가 양자 조약이라고 하고요. 세 국가 이상이 맺는 조약을 우리가 다자간 조약 또는 다자간 협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한국과 일본이 맺었다. 그러면 이게 양자 협정, 쌍무 협정이 되겠고, 한국, 일본, 중국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건 다자간 협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거 EMS 즉 국제 특급 우편을 교환하기 위해서 양자 협정, 다자 협정을 맺었다라는 이 문장 자체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양해 각서 요거 역시 그냥 조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상대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서로 된 합의, 조약의 의의가 의미가 바로 문서로 된 합의를 말하기 때문에 요 양해 각서 역시 조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UP 조약과 관련되는 여러 의정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쭉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우편사업 보호 규정인데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우편사업의 보호 규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